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현가장치, 서스펜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노면을 주행할 때 노면으로부터의 어떤 충격, 진동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해서 차체나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또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가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가장치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스프링과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는 쇼크 압쇼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버 그러죠. 및 자동차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스테빌라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적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링, 그 다음에 쇼크압쇼버,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스테빌라이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앞쪽에는 독립현가장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좌측 우측 바퀴가 서로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현가장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 되어 있다. 독립현가장치고, 뒷바퀴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체 차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일체 차축 현가장치,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는 현가장치의 종류에서 일체 차축 현가장치에 나왔는데, 일체 차축 현가장치는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봤던 뒷바퀴 쪽이 그런 일체 차축 현가장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차에 사용되냐, 주로 트럭, 버스 앞뒤차 쪽, 승용차의 일부 뒷차 쪽에 많이 사용된다. 스프링은 판 스프링이 주로 사용되며 배치 방식에 따라 평행판 스프링 형식과 옆방향판 스프링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행판 스프링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 밖에도 코일 스프링, 공기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이 사용되는데, 일단 평행판 스프링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평행판 스프링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거 차체의 프레임이 되고, 요거는 이제 판 스프링인데 여러 개 이제 큰 거 1번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그 작은 개수로 해서 유볼트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설치가 될까요? 요 사이에 차축이 설치가 되겠죠. 이게 평행판 스프링 형식입니다. 옆방향 스프링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평행판 스프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독립현가장치, 인디펜던스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독립현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좌측 바퀴하고 우측 바퀴 현가장치가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한다. 사실은 독립현가장치가 돼야 정확한 완전한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또는 그 승차감 이런 등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컨트롤 암을 설치를 하고, 이런 컨트롤 암이 있네요. 이걸 로어 컨트롤 암, 위에 있는 것을 어퍼 컨트롤 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타입을 뭐라고 그러냐? 영어를 썼네요. 위시본형 앞현가장치다. 그래서, 양쪽 바퀴가, 좌우 바퀴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승차감이나 안전성을 향상시킨 현가장치가 독립현가장치다. 승용차에 많이 사용한다. 이 형식에는 위시본, 그 다음 맥퍼슨형 트레일 암형이 있는데, 위시본형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차축이 있고 그 사이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요런 컨트롤 암의 끝부분에 뭐가 이제 설치가 되고, 구동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허브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스트럿 형식. 요즘 승용차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스트럿 형식. 조향장치와 너클이 일체로 되어 있다. 조향장치가 너클이 일체로 있고, 쇼크압쇼버가 이 안에, 스프링 안에 쇼크압쇼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장된 스트럿과 볼 조인트, 컨트롤러, 스프링 등으로. 요즘 승용차가 스트럿 현가장치가 꽤 많이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레일링 암은 자동차의 뒤쪽으로 향한 이런 트레일링 암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구동 바뀌고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제 추진축이 아까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추진축이 있었죠? 추진축이 있었고, 이런 암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암에 의하여 바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트레일링과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현가 스프링. 현가 스프링은 판 스프링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도 있고, 또 어떤 스프링이 있어요? 공기 스프링도 있고, 고무 스프링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 스프링. 아까 긴 판 스프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샤클핀이 끼워지도록, 어디에? 차체에 결합이 되도록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판 스프링이 여러 장이 있고, 서로 이렇게 묶어주기 위한 리바운드 클립이라고 해놨네요. 그걸 이제 아까 저는 유볼트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판 스프링 하중이 걸릴 때 위쪽은 압축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은 인장력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 판 스프링 여러 장 겹쳐 놓으면 접합면에서 마찰에 의해서 진동 흡수 작용을 하는 것이 판 스프링. 승용차에서는 거의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고요. 뒷바퀴는 좀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트럭이나 대형 버스, 중형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 스프링 형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강체를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코일 스프링이 되겠죠. 스프링을 코일 모양을 감아서 비틀림에 의한 탄성을 이용한 것으로 독립현가장치에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고요? 독립현가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코일 스프링은 판 스프링처럼 판과 판 사이의 마찰에 의한 진동이 감소작용이 없고 옆방향으로 받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차축을 지지할 때는 링크 기구와 속업 슈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가장치 구조가 복잡하다. 그러나 단위 무게당 에너지의 흡수율이 크고 유연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코일 스프링의 현가장치의 스프링이다. 토션바 스프링. 여기 보면 이런 토션바를 좌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바가 이 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틀리면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토션바 스프링입니다. 토션바 스프링. 자, 고무 스프링. 말 그대로 이제 고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고무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서스펜션으로서 고급형, 승차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공기 스프링, 에어 서스펜션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공기 스프링은 에어 컴프레셔, 압축기로부터 공기를 받아가지고 공기의 일정한 최적을 밸런스 안에 압력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현가장치가 작동하도록 된 것이 공기 스프링입니다. 공기 스프링이 요즘 많이 고급 승용차나 대형 리무진 버스 같은 데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기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공기 스프링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코일 스프링이나 판 스프링을 사용하면 사람이 많이 타거나 아니면 승차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화물의 적재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고가 변화가 생기죠. 낮아지겠죠, 밑으로. 근데 공기 스프링은 레벨링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고가 낮아지게 생겼으면 차고의 높이를 인식하고 있다가 공기를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공기 스프링 안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차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공기 스프링의 현가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효급 쇼버와 스테빌라이저. 효급 쇼버는 자동차가 주행 중 스프링이 받는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을 효급 쇼버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직접 흡수한다. 그건 아니고요. 스프링이 받는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진동을.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는, 여기 스테빌라이저 있죠? 스테빌라이저는 차체의 기울어짐을 최소화하게, 근데 좌우 어떤 움직임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스테빌라이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쇼업 쇼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프링이 받는 고유 진동을 흡수 완화하여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스프링이 받는 고유 진동입니다.
이것은 또 스프링의 필요를 적게 하고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켜 진동을 감소시키며 고속 주행 시 정지성을 증가시켜 안전성을 준다. 속업 슈버에는 통형, 레버형 등이 있다. 자, 이게 이제 통형 속업 슈버인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제 그 차축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그 스프링이 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프링이 이제 충격을 받겠죠. 움직이겠죠. 흡수하려고 진동을. 그때 계속 만약에 쇼가 없다면 더 많은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피스톤하고 오일에 의해서 감쇄를 시켜주는데, 일반적으로 그 단동식을 좀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그 속업 슈버를 작동을 시켜보면 추측이 될 때 이게 그 길이가 줄어들 때는 좀 쉽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늘어날 때는 좀 힘을 가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밸브의 크기를 줄어들 때하고 늘어날 때하고 서로 밸브의 그 면적을 달리해서 유로가 흐름을 한쪽은 쉽게 하고 한쪽은 좀 유로가 잘 흐르지 않게 해서 힘을 가져야 좀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일반적인 그 쇼업 슈버의 그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통형 속업 슈버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레버형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독립현가 장치에서는 승차감을 좋기 위해서 스프링 상수가 작은 스프링을 사용하면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 기복이 심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체의 기울어짐이 심해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배가 돼요. 이때 자동차의 경세를 작게 하고 빨리 원상태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다? 스테빌라이저다. 좌우의 안전성을 주기 위한 것이 스테빌라이저다. 자동차가 회전할 때 롤링을 방지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다. 회전할 때 좌우 평형 유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자제어 현가장치 일렉트로닉 컨트롤 시스템 ECS라고 그러는데 운전자의 선택, 주행 조건 및 노면 상태에 따라서 차량 높이와 현가 특성, 스프링 상수 및 감쇄력을 자동 제어하는 장치이다. 전자제어 장치에는 현가 특성 제어, 차고 조정 제어, 전자 제어 및 자기 진단 기능 등이 있는데 이제 그 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앞의 높이가 얼마다, 앞 높이 센서. 뒤 차고의 높이가 얼마다 하는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가 앞뒤에 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대부분 전자제어 현가 장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기 스프링을 그 쇼업 슈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승용차에 뒤에 트렁크에다가 무거운 어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들리고 위로 뜨고 뒤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 차고 높이 센서, 차고 센서가 일정하게 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앞 높이 센서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뒷부분에다가 공기를 더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서는 차고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차고의 높이를 고속으로 달릴 때는 좀 낮게 해서 차가 고속으로 달리면서 회전을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낮아 있으니까 쉽게 전복이 되지 않겠죠. 요즘 시기적으로 이 전복된 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자동차에서도 이런 그 전자제어 현가 장치 같은 경우는 차고의 높이를 처음부터 낮게 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전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ECS, Electric Control Suspension이 채택이 되어 있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치인데 값이 좀 비싸고 그러겠죠.
그 다음, 자, 조향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62쪽이고요. 조향장치는 스티어링 시스템. 조향장치 원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커만 장토식 조향장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커만 장토식의 조향 원리는 뒤에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뒷바퀴 뒷차축이고 앞바퀴인데 이 차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 하면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바퀴가 와 있겠죠. 근데 그 핸들을 운전석에서 조향을 했어도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가 그 꺾이는 각도가 좀 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뒷차축에 연장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바퀴가, 오른쪽 회전이니까 오른쪽 바퀴가 안쪽 바퀴가 되겠죠? 오른쪽 바퀴가 그, 꺾이는 각도가, 이거 지금 베타로 나와 있네요. 그죠? 베타로 있고, 바깥쪽 바퀴에 꺾이는 그 저항 각도가 알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어때요? 서로 틀리죠? 틀려야 이 뒷차축 영전성산에서 이 그 안쪽, 바깥쪽 바퀴 어느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로 끝났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그려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 주어야,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뭐냐? 아커만 장토식의 기본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의 저항 각도가 틀린데 어느 쪽이 더 많이 꺾이도록 되어 있다? 안쪽 바퀴가 더 많이 그 조향이 되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구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평행세변형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조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덜 꺾이고 여기는 더 많이 꺾이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아커만 장토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동심원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 중심이 똑같은 동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동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런 원이 그 어떤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만 틀린 동심원이 되잖아요.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향장치로서의 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미끌리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타이어의 슬립으로 인해서 마모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최소 회전 반지름이라고 나오는데 최소 회전 반지름 이걸 이제 안전기준에서는 그냥 반경 그렇게 썼습니다. 안전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는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12m를 초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차가 유턴을 한다든가 이 공간에서 과연 회전이 가능할까 등등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회전 반지름 반경이 될 거예요. 근데 12m를 초과해서 안 된다. 이게 최소 회전 반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축하고 뒤축하고 축간거리가 짧으면 되겠죠. 근데 축간거리를 짧게 하면 긴 차는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버스도 그 대형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화물차는 못 만들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축간거리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각도가 꺾이느냐 조향 각도가 얼마만큼 최대로 꺾이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은 일반적으로 승용차에서는 4.5에서 6m 대형 트럭에서는 7에서 7m라고 했는데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공식은 이건 R1으로 폈는데 그냥 R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축간거리 플러스 K로 표시했는데 뭐 다른 책에는 보면 이게 K가 아니고 R로 많이 표시를 해요. 스몰 R. 그런데 사인 알파는 뭘 뜻하느냐? 사인 알파 어느 쪽 바퀴의 조향 각도가 될까요? 바깥쪽 바퀴의 조향 각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조향각도 중에서도 어떤 각도냐? 최대 조향각도야. 단위는 당연히 몇 도, 어느 도가 될 것이고요. L은 축간거리라고 해요. 영어로 휠 베이스라고 그거는 적혀 놓는데, 휠 베이스. 그 다음, 이 K라고 하는 거. K는, 킹핀과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과의 거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면 회전 반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회전 반경이 하나 있고 안쪽에 바깥쪽 바퀴의 가운데가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게 R 값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 이 R은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에서 나오는데 이런 차가 아닌 경우도 일부 있어요. 차의 그 형식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차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최소 회전 반경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축간거리가 어떤 뭐 3m짜리가 있다. 그 다음에 최대 조향각이 안쪽 33도, 바깥쪽 30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거기서 나오는 K 값을 그냥 임의로 0.2m를 주어졌어요. 이런 차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R 값은 얼마냐? 즉 최소 회전 반경은 얼마냐?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거라 예를 들어서 하나 좀 풀어드리겠는데, 아까 R은 사인은 알파분의 L 플러스 스몰 R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사인 알파는 어느 쪽 바퀴의 그 조향각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R이 어느 바퀴예요? 안쪽 바퀴가 아니고 바깥쪽 바퀴의 타이어의 중심선이 그리는 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 반드시 우회전하면 좌측 바퀴가 될 것이고 좌회전하게 되면 우측 바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도로 봐서 정상적인 조향 장치라고 하면 어떻다고 그랬죠? 에커만 장투식에 의해서 안쪽 바퀴는 더 많이 꺾여 있고 바깥쪽 바퀴는 덜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 조향 각도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바깥쪽 쓰는 게 맞은데 일반적으로 큰 각도를 쓰지 않고 작은 각도를 쓰면 맞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인 30도, 그 다음에 축간거리 3m, 그 다음에 스몰 R 값은 얼마 줬어요? 스몰 K는 0.2m 줬죠? 사인 30도는 삼각함수에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분의 3.0이니까 3의 2배죠? 6m. 6.0m 더하기 0.2m. 합이 6.2m. 단 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1이에요. 어? 삼각함수에서. 그러면 최소 회전 반경이 6.2m의 반지름만 그 폭이 있으면 이 차는 어떻다? 회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기준에도 어때요? 12m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6.2m니까 초과 안 했죠? 그래서 안전 기준에도 적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사인 알파 값만 앞바퀴의 최대 조향 각도인데 어느 쪽이다? 여기가 바깥쪽 바퀴다. 바깥쪽 저 앞에 적혀 있네요. 바깥쪽 바퀴. 그 중에서도 아크만 장토식에서는 조향 각도를 조향 각도를 준다고 하면 왼쪽 오른쪽 적은 각도를 쓰면 맞다 하는 겁니다. 최대 조향 각도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커만 장토식의 조향 원리예요. 뒷차측 중심선에 이렇게 어느 한 중심에서 이렇게 5점이라는 이 점에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해야 뒷바퀴가 덜 미끄러지면서 회전을 한다 하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자, 조향장치의 구조. 조향장치 구조는 여기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조향장치 구조는 조향 기어, 조향 핸들에서 조향 축, 그 다음에 조향 기어, 피트먼암, 뭐 드래그 링크, 타이로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요? 조향 기어, 그 다음에 피트먼암,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이게 이제 조향장치의 기본 구성이에요. 그 다음, 조향휠축. 조향휠축은 어디에 있나요? 칼럼 속에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죠. 일부는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차의 설계에 따라서 한 45도 내지 6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조향 기어 장치에서 조향 기어가 몇 종류나 있는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웜과 섹터 돌레형, 그 다음에 뭐 웜과 너트형, 웜과 세트형, 웜과 볼 너트형, 캠과 레버형, 웜과 엄기어형, 레크와 피니언형, 조향 기어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한번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링크 기구. 링크 기구를 보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나요? 이게 지금 이게 조향 축이 조향 축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향 휠이 핸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향 기어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피트먼 암이 있어서 여기서 각도 운동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각종 뭐 링크나 릴레이 로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이로트 엔드가 있고 타이로트가 있고 타이로트 엔드가 있고 엔드의 러커를 안쪽으로 해서 이게 회전을 하도록 또 좌우 바퀴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조향 링크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링크 기구는 뭐 이런 릴레이 로트도 있고 타이로트도 있고 타이로트 끝부분을 타이로트 엔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암도 있고 잡아주기 위해서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핸들을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폭이 만약에 큰 그런 차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조향 기어 뭐 이런 그 순전히 그 기계적인 걸로 인한 조향을 하게 된다면 조향 핸들을 조작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전에는 완전히 그 외부의 힘을 배력 장치를 보조를 받지 않는 동력 조향 장치가 없는 그런 기계식 조향 장치에서는 조향 핸들을 트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일부 경차가 오래된 차는 그 동력 조향 장치가 아니던데 그만큼 바퀴 자체가 적어도 핸들을 꺾는데 조향을 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막 대형 버스도 정상적인 그 조향 장치라고 하면 엔진 시동 걸어서 엔진의 RPM만 조금 높여가면서 핸들을 틀게 되면 좀 심한 경우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도 돌릴 정도로 조향을 하는데 조향 그 조작력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그 엔진에서 그 펌프에 유압 펌프를 돌려서 유압 펌프 유압을 이용해서 핸들을 그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동력 조향 장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그래서 동력 조향 장치는 가볍고 원활한 조향 조작을 위하여 유압을 이용한 것으로서 작동부, 제어부, 동력부, 동력 조향 장치의
동력조향장치의 구성은 뭐뭇으로 되어 있다고요? 작동부, 제어부, 동력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동력조향장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조향장치의 조향장치 구조에서 작동부는 유체의 압력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압박기의 조향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유체의 압력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작동부는 되겠고요. 제어부는 조향 휠의 조작으로 작동장치 오일 휠을 개폐하는 밸브이다. 제어 밸브가 오일 휠을 바꾸어 동력 실린더의 작동 방향과 작동 상태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핸들을 틀게 두면, 조향 휠을 조작하게 되면 제어부의 그 밸브를 작동을 시켜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유압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어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력부는 동력원이 되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요즘은 기관에 의해서 그 벨트에서 별도로 구동하는 타입도 있지만 유압이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동력조향장치가 있어요. 응? 그저 일렉트로닉 파워 EP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전기 모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컴퓨터에서 제어를 해가지고 그 동력 조향 장치, 전기 동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기 동력 장치는 없고 유압으로 인한 것만 지금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어부에서 어떻게 그 제어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은 오일을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 유량 조절 밸브, 그 다음에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압력 조절 밸브가 있다. 그 다음에 동력 조향 장치의 종류에는 일체형이 있고 링키지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조향 휠이 있고 동력 실린더하고 축하고 일체가 됐다고 해서 일체형. 그 다음에 이런 분리형은 뭐예요? 동력 실린더는 따로 있고 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분리형.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향장치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바퀴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바퀴 정렬, 시험 문제도 아주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이상, 20문제 중에 출제되는 것이 이 앞바퀴 정렬, 프론트 휠 얼라이먼트가 되겠는데, 프론트 휠 얼라이먼트는, 무엇이 있느냐면, 캠버,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캠버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뭐겠죠? 캐스터가 있고, 킹핑 정사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면, 토어가 있습니다. 토어에는 토인, 토아웃이 있고, 이게 이제 앞바퀴 정렬 상태인데요. 이 앞바퀴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반듯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설치 상태가 그렇게 일직선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바퀴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고, 또는 무게를 가지고 하중에서 짓눌렸을 때 밑에가 너무 이상 벌어지지도 않고, 내지는 핸들을 틀어서 가다가 핸들을 놓으면 또 직진성으로 이렇게 복원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앞바퀴 정렬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뒷바퀴까지 정렬하는 사륜 정렬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바퀴 정렬만 설명이 됐네요. 자, 캠버. 캠버를 보니까 자동차의 앞바퀴를 앞에서 보니까 좌측 바퀴가 우측 바퀴가 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안쪽, 이렇게 바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각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숙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캠버는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냐면, 캠버는 앞에서 봤을 때 양쪽 바퀴가 이런 위에 쪽이 A와 밑에 쪽 B라고 하면, A와 B 중에서 위에 쪽과 아래쪽 중에서 위쪽이 더 넓도록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정회 캠버라고 그래요. 플러스 캠버.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쪽 안쪽으로 좀 숙어져 있죠.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캠버 같은데, 지금 주로 마이너스 캠버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앞바퀴는 대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윗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근데 그림은 안쪽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실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죠. 앞에서 봤을 때 윗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안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서로 바뀐 거 아니면 바퀴를 하나만 지금 보면 되겠네요. 바퀴를 하나만 보면 맞는 설명이 되는데, 지금 바퀴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딱 맞겠는데 지금 서로 바뀌어져 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바퀴가 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서 앞에서 봤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차이가 생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캠버라고 그런다. 앞에서 봤을 때 바퀴 윗면과 아랫면에 차이가 있다. 캠버를 두는 목적은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반듯하게 설치하지 않고 앞에서 봤을 때 위쪽을 넓게 하고 아래쪽을 좁게 했느냐? 캠버를 주는 목적. 우선 정렬을 하는 목적을 한번 적어볼까요? 앞바퀴 정렬의 목적. 정렬의 목적은 조향 조작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향 휠의 복원력이 발생을 하고, 핸들 한번 싹 틀고 있는 조향을 해가지고 가는데 손을 놨는데도 계속 그 방향으로 꺾여 있다 그러면 힘들겠죠. 자, 그 다음 타이어의 마모를 감소를 시키고, 이쪽에 마모 감소도 일종의 무슨 감소냐? 편마모 감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데, 정렬의 한 요소인 이 캠버를 두는 목적은, 캠버를 두는 목적, 아까 캠버라는 요소가 있었죠? 캠버를 두는 목적은 첫 번째, 앞차축의 힘을 방지한다. 두 번째, 조향 조작을 용이하게 만든다. 세 번째, 바퀴가 아래로 벌어지는 걸 방지한다. 바퀴 아랫부분이 벌어짐을 방지한다. 자, 캠버는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인데 위쪽이 대부분 높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정의 캠버라고 그래, 사실은. 거꾸로 위쪽이 좁고 밑에가 넓은 건 부의 캠버, 네거티브 캠버,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의 캠버가 많이 있죠. 두는 목적은 이렇다. 앞차축의 힘을 방지한다. 조향 조작이 용이하다. 바퀴 아랫부분이 벌어짐을 방지한다. 이게 캠버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스터. 이 캐스터는, 캠버는 자동차 바퀴를 앞에서 봤었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 자동차의 그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위아래에 어떤 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직각에 비해서 약간 그 밑에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캐스터라고 합니다. 캐스터. 그래서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정의 캐스터, 그 다음에 V 캐스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마이너스 캐스터라고 그래요. 대부분 자동차는 어때요? 플러스 캐스터가 되겠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자동차의 자전거에서도 그 약간 앞바퀴를 지지하고 있는 그 포크 부분이 그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경사져 가지고. 앞쪽으로 안 나와 있는 자전거 있어요. 그건 뭐 고계단에서 쓰는 그런 자전거가 될 겁니다. 그건 핸들을 틀면 튼 그 방향대로 있는데, 자전거는 핸들을 좀 틀고 내가 손을 살짝만 놓아도 어때요? 다시 직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캐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킹핀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볼 조인트가 위아래로 있는데, 볼 조인트 중심이 수직선에 대하여 0 내지 3도의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캐스터라고 그런다. 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두고, 그 캐스터를 두는 목적은 캐스터를 두는 목적은 캐스터를 주는 목적은 조향바퀴의 직진 안전성 또는 방향성을 증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향시 복원력이 증대가 된다. 캐스터의 앞바퀴 정렬 중에 캠버 말고 캐스터에 두는 목적은 이렇게 된다. 옆에서 봤을 때 킹핀이나 윗 볼 조인트하고 아래 볼 조인트의 경사면이 그 경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플러스 캐스터,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캐스터라고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인하고 킹핀 경사각. 킹핀 경사각이 있는데, 앞바퀴를 앞에서 보면 그림과 같이 킹핀, 그 다음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앞바퀴를 이렇게 보면 요 윗볼 조인트가 이제 앞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캐스터는 옆에서 봤었죠. 캠버도 앞에서 봤었고, 앞쪽에서 봤을 때 타이어의 중심선에 비해서 이 위에 볼, 아래 볼이 어떻게 돼서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죠. 이 각도를 뭐라고 그래요? 킹핀 경사각도라고 그래요. 킹핀 경사각도. 그 다음에 캠버하고 킹핀 경사각도에서 이런 그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킹핀 경사각도를 두는 목적은, 조향율의 조작력을 작게 하고, 앞바퀴의 심의 현상을 방지하고, 앞바퀴의 복원성을 부여한다.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전에는 킹핀이라고 하는 큰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승용차는 없어서 위에 보일 조인트, 아래 보일 조인트하고 이 직각이 이루는 이 각도를 킹핀 경사각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앞바퀴 정렬 중에 토인, 토아웃이 있어요. 토인은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그림상으로 볼까요? 토인은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봤을 때 거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쪽이라고 하면 이게 뒤고, 앞쪽이 약간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 차태를 뭐라고 그러냐? 토우라고 그래, 토우. TOE. 근데 앞쪽이 좁은 것을, 경우를 토우 인. 앞쪽이 넓은 경우를 어디에 비해서? 뒤쪽에 비해서요. 토우 아웃이라고 해요. 토우 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자꾸 바퀴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평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앞 뒷바퀴가 위치가. 이걸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앞쪽을 더 줄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토인, 토아웃. 토인을 두는 목적은 앞바퀴의 사이드 슬립 방지. 사이드 슬립은 뭐 옆으로 묶여지는 거 방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타이어의 마모 방지. 이상마모죠. 이상마모 방지. 자, 세 번째, 캠버에 의한 토어아웃 방지.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차륜 정렬 중에 토우에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우에 관계되는 것이 되겠어요. 선회시 토우아웃은 회전을 할 때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 지금 어때요? 어느 쪽이 더 크도록 돼요? 안쪽이 지금 더 왼쪽으로 들면서 더 커지죠? 이게 선호시 토아웃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조향장치에 대해서 끝낼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최소 회전 반경되는 공식, 스몰 R은 이 최소 회전 반경 R은 최대 조향각도분의 축간거리 플러스 그 조향축 경사각으로부터 타이어의 접지면 중심까지 수평거리를 더한 것이 최소 회전 반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차륜 정렬에서 그 요소, 캠버, 캐스터, 킹핀 경사각, 그 다음에 토우 인, 이런 것들이 그 전차륜 정렬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좀 많이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